그리고 법인 기업이 이제 자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자회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들 하는 게 이제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가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 분산. 한 회사 모회사가 있는데 이 모회사가 타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자회사에서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조사해보면 다 엮여 있는 거를 알기는 아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회사를 설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근데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자회사 하나 있으면 회사 두 개 다닌다 생각하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전혀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본지점하고는 또 본지점은 같은 회사예요. 근데 자회사 모회사 그거는 전혀 다른 회사예요. 근데 내가 이 두 개의 회사를 관리한다 그러면 나는 두 개의 회사에 다니고 있구나 생각하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하나 더 있으면 그만큼 일이 더 늘어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회사 모회사 거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긍정으로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리스크 분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회계 담당자니까 또는 세무대리인이니까 이게 이런 어떤 거래가 있었을 때 이게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대표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경영진들은. 왜냐면 그걸 너무 잘 알면 굳이 이 사람을 쓰겠어요? 뭐 물론 쓰겠지만 그래서 CFO랑 뭐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이유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리스크에 대해서 더 이제 합법적인 절세하는 방법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걸리면 뭐 내야죠. 그렇다고 이거 걸릴 거를 생각하고 안 하면 사업이 커지질 못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런 회계 담당자가 경영자, 대표자보다는 더 알 것이다. 그래서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의사결정권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게, 꽉 막혔어. 저 사람 꽉 막혔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요. 잘못 뭔가 조사를 받거나 할 때는 이게 그때 빛을 발해요. 원칙대로. 일을 할 때는 뭐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좀 싫은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그래서 자회사 관리할 때는 자금 세무액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자회사 모회사니까 모회사는 돈이 많고 자회사는 돈이 좀 이제 설립을 하고 뭐 규모도 좀 더 작을 거고 하다 보면 여기 자회사가 이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회사에서 돈 빌려주기 좀 좋죠. 모회사는 돈이 있는데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뭐 이체하듯이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뭔가 매입을 해온다던가 그럼 돈을 줄 수 있죠. 또는 대여를 해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빌려주게 되면 대여금 약정서 이런 거 다 써야 되고 법인이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원천징수도 해야 됩니다. 법인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선납세금이 돼요. 나중에 선납세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원천징수돼서 27만 5천 원을 떼고 뭐 83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27만 원이 뭔가 세금 내고 날라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법인세 신고할 때 27만 원을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저쪽은 뗀 거를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자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은 100만 원 처리하고 예수금 27만 5천 원 하고 납부하고 그래서
이런 법인이 법인한테 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대여금 이자 있고 뭐 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놨으니까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이게 법인 자회사 모회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이 자금을 빌려받고 원천징수하고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출과 매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거래처랑 내가 매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매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매출과 매입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대금 상계하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돈을 주고받고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료상 거래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통장에 찍히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자회사가 있을 때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상계하지 말고 상계하시면은 안 좋습니다. 통장에서 이체가 있어야 돼요. 매출을 일으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잖아요. 매출 일으켜놓고 외상매출금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돈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일반 거래처에서는 뭐 돈을 막 독촉해서 받아내는데 특수관계 법인한테는 돈을 안 받아. 이거 자체가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무대리인이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늦게 받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근데 회계 담당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챙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회사에. 다른 회사들보다 유독 외상매출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걸이면 이제 돈을 다 받는데 여기는 돈을 띄엄띄엄 받으면서 외상매출금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랬더니 특수관계법인이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설명을 해줬죠. 접대비로 볼 수도 있다. 또는 부당행위 계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근데 이제 이건 걸렸을 때 대부분이 걸렸을 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모회사 자회사 개념은 본점 지정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네. 회계 담당자가 어려운 점이 세무회계 이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의사결정권자에게 관련 이슈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강행하고 싶어 해. 딱 봐도 저거는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끔 문서로 저는 남겼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는 그가 선택을 할 거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는 것과 그가 그냥 알아서 하게끔 그냥 냅두는 건 다른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직원인 입장에서 리스크도 다 알려주고 했는데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저분인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